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상임위 회의가 파행하는 등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 유착이라며 MBC를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일 표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이 이준석이 아니라 물가와 환율 잡기에 나설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시원에 새들어 살던 30대 남성으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1,000억 원대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따낸 여행업단체 대표의 업체들이 국가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고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35원을 넘어서며 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자세한 대책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비대위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 신문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법원에서 격돌하는 것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오늘도 직접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인 10시 45분쯤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 구호를 외쳐서 다소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입장 전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최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1,430원을 넘어섰던데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이 전 대표는 오늘 신문하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모든 걸 종식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는 말에 지난번하고 비슷할 거라고 답했고요. 또 당 윤리위 징계 절차 관련 소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당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집니까? 법원은 오늘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문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문합니다. 이 전 대표는 당원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원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원을 고친 뒤에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원 개정 자체를 지적하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에 국민의힘이 당원을 고친 상황이라서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처분 신문 자체는 오늘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쟁점이 많아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전망되는 만큼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했다면서 MBC를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갈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막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 보도해서 국민을 속인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하며 MBC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해임 건의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을 애초 알려진 것보다 일찍 알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 관계자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봤던 거라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에 당선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쌀값 정상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7대 입법과제의 통과를 강조한 뒤 소득,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또 비속어 논란 등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회 제1당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을 두고 현실적 재원 대책 없이 이상적인 내용을 말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불신임 건의안 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죠. 이 전 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측이 참석했지만 결과가 바로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가 좌초된 것처럼 이번 비대위 직무가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나서서 당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현재 비대위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역, 신군부 등 발언에 대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논의는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했었던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조의에 감사를 표했고 한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서거에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공통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韓国国務総理をはじめ韓国の皆様方にはこの度安倍元総理の国葬儀にご参列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ユン大統領や国務総理をはじめ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数多くの丁重な弔意をいただきました。
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이틀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오늘 불이 난 지점에 있던 화물차를 꺼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감식팀은 조금 전에 지하 1층 하역장에 있던 화물차를 꺼냈습니다. 1톤급으로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식 편의를 위해 옮긴다는 설명입니다. 잔해물과 함께 국가수에 보내서 차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에는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관계자는 얘기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뜯어내서 가연성 물질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화재 사고가 산업재해와 연관됐는지 확인하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문제나 현대아울렛 측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들의 장례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화재 사망자 7명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만 발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은 유족 결정으로 연기됐는데 연기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망자는 아직도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유족들에게 빈소와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회사 대처에 대해 유족들의 불만이 표면화하는 듯 보입니다. 내일도 사망자 가운데 2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대화한 것을 두고 표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회담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개양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절차와 표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회담이라면 깃발을 양쪽에 걸어야죠, 정식으로. 그게 기본이죠. 네. 그다음에 기자들도 그 취재를 해야 되고 우리 기자도 못 들어오겠다면서요. 역대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2차례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두 정식 정상회담으로 양국 국기가 개양됐고 취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회담이 성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했던 영국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0분간 회담을 가졌고 201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개양도 취재진도 없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만남을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에이펙 정상회의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정상 간의 만남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회담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분 정도 회담을 한다면은 서로 간의 핵심 주제를 갖고 짧은 시간 내에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정상회담이라면 국기 개양과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의 수상한 수의계약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시감독 체계가 그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A씨의 1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세금을 포함해 3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복리후생, 연장상여,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구청 역시 업체가 인건비로 타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업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한테까지 보고하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제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쓰인 여러 재반 비용은 투명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연준이 높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문가 예상치 104.5를 훌쩍 넘어 10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이자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데 기름값 하락이 불안 심리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유사의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To the companies running gas stations and setting those prices at the pump, bring down the prices you're charging at the pump to reflect the cost you pay for the product. Do it now. 이런 가운데 미국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연초 3%였던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거라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에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오르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도 꺾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전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도 0.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다음 연준 회의 때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미국 증시 표정이 당분간 펴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복현입니다. 예, 역대 최연소,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취임 이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경제팀에서 많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해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 검찰에 계실 때는 방송으로 여러 번 봤는데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엄청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임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여의도 적응은 좀 잘 되셨습니까? 이제 취임 직후에 사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6월 초에 취임을 했는데 6월 중순부터 FOMC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6%대를 기록하면서 그와 관련된 저희 금융시장 대응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요. 그거 중심으로 저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업무를 주로 챙기고 그 와중에 또 계속 개별 현안들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눈코 뜰 없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환율이 보니까 1,440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의 역할이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관련된 적응기를 거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책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것들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고 그게 이제 일시에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응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도 시장이 지금 외환 증권 시장들이 그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10월 달에 있는 저희 금통위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저희 정책들이 정해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이 좀 있는 걸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대응 어떤 자세들을 볼 때 국민께서 너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을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기 증시에는 여러 가지 수급 요인으로 이제 변동이 있지만 예를 들어 외국인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투자 추이를 이어가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순투자 이제 유입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의 외화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본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3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일 것 같아요. 코로나19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어제 발표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과거 연장과 관련돼서는 기간별로 이제 일률적 연장을 계속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가 있다면 차주 유형별, 단계별 연착륙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145조 내외의 이제 규모 중에서 126조 정도의 우리 이제 만기 연장 대상 차주들에 대해서는 3년을 기한으로 그 사이 이제 본인들이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이자를 계속 갚는 전제하에 본인들 희망하에 이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융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종전에는 이제 저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좀 방향을 제시했다면 예. 이번에는 금융권 자체의 자율 협약 형태로 함으로써 보다 시장 친화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권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 한 2달 정도 계속 저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연합회라든가 각 연합회 그리고 은행들 다 포함해서 되게 물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조건들을 어떻게 할지. 다만 아시다시피 차주별로는 예를 들어 A은행, B 금융기관 이렇게 조건이 다른데 A, B 금융기관별로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어 차주에 대한 어떤 그걸 취급하게 되면 느끼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일관성이 없고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어떤 은행권 자율협약 형태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어떤 원금 상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원금 만기 연장 부분에서는 그렇고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자나 원금 상환 유예 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좀 적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기의 어떤 이 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착륙 프로그램의 세세한 준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1년을 이제 시한으로 하되 1년 중에서 이제 앞 6개월 이제 2023년 3월까지는 각 금융기관과 1대1로 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걸로 하고 그 뒷부분 1년 중에 뒷부분 6개월 동안에는 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이제 시행하여 이분들이 채무 구조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전에는 단순히 이제 기간만 연장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가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업권과 함께 그 부분을 꾸준히 계속 준비해서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만기 연장 상환 후에 다들 이제 각자 노력을 하시겠지만 혹여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한 새 출발 기금이라든가 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서 워크아웃 등을 함으로써 어쨌든 그 안에서 아니라도 그 밖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연착륙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히 지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잠재적인 부실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부실과 관련된 것들은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제1차적인 어떤 책무고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권과 협의하면서 했던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6월달 취임한 이후에도 이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어쨌든 위험 요소를 점검해서 충당금 확충 계획을 짜서 이제 계속 금융권과 협의해서 충당금을 쌓은 바가 있고 본건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요 금액으로 인한 부실 우려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점검을 한 이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제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요인은 저희가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들 걱정 없으시게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좀 많이 오를 때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은행들의 이자 장사, 예대금리차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2차례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의 이자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그런 어떤 고유의 가격 결정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그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세세한 어떤 이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월달 취임한 이후에 그런 어쨌든 경기 상대적인 침체기에 금리 상승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우리 금융당국에서 고민을 해왔었고 그걸 이제 예대차 공시 방안으로 한 것인데 이제 취지인즉슨 저희가 금리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정한 내용들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은행들도 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그런 데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어쨌든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 과정에서 세세한 어떤 보완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1회 한 이후에 이제 2회 예대차 공시할 때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층 지원과 관련된 대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키게 되면 약간 전체 통계를 좀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은 좀 빼서 별도의 통계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시도할 때도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 단순히 지금 금리 차만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분들께 많이 빌려드린 건지 아니면 중저신용자들한테도 금융기관들의 어떤 섬세하고 면밀한 어떤 신용평가를 통해서 빌려드린 건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신용자별 금리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최대한 어떤 왜곡이 없이 그리고 금융권에 불만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열고 청취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은행들의 외환송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사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외환송금이라고만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고 대금이 나간다든가 내지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 투자에 대한 어쨌든 이익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화 자금을 사실상 실체와 다르게 예를 들어 무역 자금의 형태를 꾸민다든가 서로 꾸민다든가 다르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국내 외화 자금이 수십억 불 이상 되는 금액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어떤 자금과 그러니까 용역 내지는 자금의 플로우를 전제로 한 어떤 외화 거래와는 전혀 다른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내지는 어떤 가장 거래가 동원된 거기 때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특히나 요새처럼 어떤 외환 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어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자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거래 성격이 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돈을 원천으로 하는 외화 유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일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어떤 검찰과 이제 관세청이랑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액 거래가 이제 유인인 것 같다라고 이런 시각들이 강하고요. 예를 들자면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싼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상당의 외화가 나갔다면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뭐 1조 1,000억 원 상당 예를 들어 1조 원 상당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 그걸 가상 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000억 원 상당의 원화를 바꿔서 그걸 1조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의 거래 갖고 이제 이익 유인의 어떤 과정은 그렇고 실제로 어떤 주체가 누가 그런 목적으로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검찰이나 관세청이랑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 어떤 이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라든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은행권 내부의 협력이 없이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걸 꼭 저희가 은행의 어떤 업무 처리의 적정성 관점에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모든 은행 임직원들을 뭐 어쨌든 잠정적 어떤 위법행위 대상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일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내지는 업체와의 유착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저희 검사 과정에서 있었고 아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있어 수사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태양광 사업 대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최근에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들이 금융권에서 좀 문제지구도 있었지만 금융권 아닌 외부에서 지금 어쨌든 걱정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특정 사업들이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내지 이제 부실 우려라든가 어쨌든 어떤 향후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미치는 요인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기관으로서 혹여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업권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여신 내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그냥 일단 현황 파악 이후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본건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 대출 내지는 저기 자금 공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먼저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저도 이제 그 문제 제기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여신이 요건에 안 맞게 나갔다거나 사후적으로 관리가 좀 안 돼서 실제로는 부실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런 외부에서 사실은 그런 저희 감독 대상 기관의 여신 관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그거를 점검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다만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겸허히 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사 결과로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검사까지는 안 나간 상태고 현황 파악 내지는 실태 파악 중이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여부에 대해서 향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 인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셨습니다.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셨고요. 뭐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마 임명이 되시고 나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금감원의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요. 뭐 그리고 또 여러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100일이 갓 지났고요. 앞으로 이런 우려들을 많이 씻어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씻어내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미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포함해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무슨 뭐 사단의 막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은 우리 기재부 금융위 하는 그리고 이제 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의 막내라고 이렇게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경제팀은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기에 지나친 물가 상승이 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제일 일차적 우선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과거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돼서 또 금융시장 불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 업무와도 관련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하는데 제일 전제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서 시장 교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재임 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진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치에도 꿈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법원에서 진행한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비대위 출범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심리에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은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그런 얘기 할게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해외로 도망쳤고 항의 시위로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는 16km나 됩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병역을 피하려는 러시아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징집령이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러시아를 도망친 사람이 26만 명이 넘습니다. 징집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보여 징집센터 등 정부 건물 수십 곳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Буду выражаться. Я права, мы оккупанты, потому что это абсолютно Украина.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체포되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전역에서 2,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arbitrarily detained and for the authoriti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peaceful assembly.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가 강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 종료가 다가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편입시킨 뒤에 영토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장악했던 하루키우까지 내주며 수세에 몰린 러시아. 주민투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점령지에 영토 합병을 못 박는 귀속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30일 러시아 의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다며 이때 합병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완벽한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So let me just first say that we will never recognize this territory. Never recognize this territory. That this territory as anything other than as part of Ukraine. 러시아의 속전속결 행보는 8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투표가 97%의 찬성률로 통과하자 바로 합병을 발표하는 등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합병을 서두르는 것은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쟁의 성격을 침공이 아닌 자국 방어로 전환하는 빌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가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며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영토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달력상으로는 9월의 끝자락이지만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대관령 등 일부 산간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까지 나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후 한때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까지 대체로 맑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날이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먼저 소장님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중점 들여서 본 것 중에 가장 제목부터 이래요. 그냥 기본사회가 답이다. 그래서 기본만 저 연설문에 32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당 대표 연설, 국회 대표 연설을 준비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는데 정과처럼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좀 피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잘 밝혔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뭐라고 했냐면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겠다. 시행령 통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지금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와 공격을 강화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예, 복 전 비서관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셨습니까? 예, 전체 대한민국의 과제들을 백과점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누차 이재명 그러면 기본소득 그러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각자 도생하는 사회, 그래서 각자의 삶을 각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가 기본적인 삶은 책임져주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 처음에 담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법치가 아니라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행령 아닙니까?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의 현안인 외교 문제, 이것이 저는 어제와 오늘 좀 이재명 그 대표의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을 적당하게 지나치게 여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어떤 발언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MBC에 대한 공세를 펴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심판을 야당으로서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서 이제 그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귀에 정말 크게 들어온 것이 개헌을 얘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으로부터 개헌 이슈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당에서 개헌 이슈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의 많은 힘과 또 국민의 지지가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당에서라도 먼저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면책특권과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들도 개헌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 과제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담아내는 개헌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그 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제안 아니었느냐 생각해서 제 귀에는 좀 쏙 들어왔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유불리죠. 면책특권은 이것은 뭐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것을 뭐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면책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요,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도 당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라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기소를 당했고 구속을 해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될 때 그런 건 불체포특권을 나는 내가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면책특권까지도 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자신의 불리함을 좀 면피하기 위한 의도되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얘기하지 않는 것은요, 본인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면책특권이 갖고 있는 부당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계속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였는데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면 그 이슈가 쏙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끄집어냈다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불체포특권은 20대 국회 이후로 불체포특권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법무로부터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전부 다 가결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정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정치 개혁 이슈 21대 들어와서 잠시 사라졌던 개혁 이슈들을 다시 짚어내는 이런 측면으로 저도 반박할 이야기 많습니다. 엉뚱한 돈다발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새로운 앞으로의 어떤 개혁 이슈 중심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양당의 어떤 중점 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재명 대표 발언에도 있었는데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실까요? 외교 순방 성과는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48초 쇼츠 회담이라고 비하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3번이나 만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였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우리가 또 찾아가서 하는 굴욕 외교라고 또 비판을 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완전히 닫혀 있었던 한일 외교를 일단 다시 시작해보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린 우호 관계를 회복해보자
라는 첫걸음을 뗀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 가서 미래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 외교도 했고 또한 11억 5천 불이라는 뭐 역대 최고의 뭐 세일즈 외교도 성공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비속어 논란 때문에 외교 참사야, 이거는 외교 성과가 없었어,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통틀어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너무 과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해임 건의안 야당이 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은 어쨌든 집권 세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임 건의안을 내므로써 언론에서 박진 장관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또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되뇌어 볼 수 있잖아요. 저건 다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이미 해임 건의안 낸 것만으로도, 물론 저 해임 건의안 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아니면 박진 장관이 좋아요, 저는 그냥 자진 사퇴할게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복 전 비서관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고 하면 잘못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줄까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해임 건의안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 야당을 용서할까요? 저는 지금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방증인 것이고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뭐 외교 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조문 없는 조문, 장례식장 참석과 조문은 다른 거니까 조문 없는 조문, 그리고 한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의 대표를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자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두 분이서 따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따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 퇴임하시는 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몇 분 동안 만났고 아베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고 라는 칭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성사시키려고 했고, 이것을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하는 사전 보도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부풀리게 했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미국에서의 국격에 떨어지는 대통령의 언행, 이런 것들까지,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 그 앞전 사고에 비하면 워낙 약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에 가서도 이미 6월 달에 그 투자 약속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의 성과인 것 마냥 자랑하려고 했던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전부 다가 이번 외교 참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무장관에 대한 책임으로 대신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공방이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행은 될 터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기세상 받지 않을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까지도 결국은 국민들이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임 여부 혹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낸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께서 좀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시성, 보여주기성, 사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너무 끌어올렸어요. 본인들이 감당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사전에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다른 적임자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월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한 언론 인터뷰와 했던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고 좀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라는 한 앵커의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하는지 장관이 옆에서 무조건 다 들어야지 그걸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예.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입장에 맞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제가 옆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요. 날리면이라고 저 확실히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은 그냥 뒤로 비겁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냈고 내일 표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예. 네, 준비가 됐을까요? 공영방송 외치면서 편파 왜곡 웬 말이냐? MBC는 사과하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큰 국익에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금 MBC 앞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조금 전 화면이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갔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고요. 아마 TF를 꾸렸는데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게 박대출 의원인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MBC를 윽박지르는 모습이죠.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이 뭔지 몰라요라는 국면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지금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언론사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언론 자유를 얘기했던 국민의힘과 이 행위가 어떻게 맞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네.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넓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지금 기자회견 같은 걸 했던 모양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저건 종이로 가리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잡혔네요. 네. 취재진들 굉장히 많이 왔고요. 예. 저게 MBC 문 앞인 것 같은데 안으로 아직 들어가진 못한 모습이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국정비서관님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실까요? 집권 여당의 최고 실세다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까지 저렇게 나와서 예. 마치 MBC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짜 방송사의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것이야말로 MBC의 언론 자유를 어떤 억누르는 이러한 정책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MBC가 그 자막을 내보낼 때 과연 다른 방송사들은 안 내보냈느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네. 다 똑같이 보냈어요. 네. SBS의 어느 앵커분이 그 국민의힘 기자에게 국회의원에게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SBS도 똑같이 그런 자막 놓고 얘기했는데 왜 MBC한테만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MBC에는 과거에 광우병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뭐 일종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에 이게 무슨 발언을 했을까라고 다들 최대한 음소거해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MBC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그 원본 약 한 48분, 약 50분가량의 그 원본을 각종 방송사에 똑같이 다 나눠주고 그 내용에서 방송사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선입견 없이 들어봤을 때, 그 EXX, 그 다음에 바이든,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던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자막을 넣은 것이지 이것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했다 쳐더라도 예. 그러면 EXX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결국은 거짓말로 해명하고 거짓말로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정권으로 압박하는 이러한 모양새라서 저는 우리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은 말씀 없는데 그래요? 시키셔가지고 저는 참 이게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고 하거나 MBC가 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거죠. 네. 대통령 비서거 논란에서 MBC의 조작 왜곡 사건이다라고 네.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단 저것도 정치적인 성과는 충분히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우병, PD 수첩, 뭐 조작 보도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MBC에 대해서 기선을 좀 제압해야 되겠다. 저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판단과 생각인지 저희들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언론사 다 보도했잖아요. 우리 YTN도 보도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YTN하고도 그럼 저렇게 항의 방문할 거예요? 그럼 전 언론사, 전 기자들하고 그 대척 전선이 너무 넓어요. 집권 여당, 그러니까 특히 좀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라운드거든요. 저런 전쟁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종의 그 과거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놈만 팬다. 그래서 그 한 놈이 맞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덤비게 결국은 다른 언론사들이 MBC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보고 보도에 진실 보도에 굉장히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셈법은 당연히 깔려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것이 야당입니까? 그것에 인정했잖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만에 나름대로 해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이고 그 XX는 구체적으로 야당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국민들에게 속고대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쏙 빼버리고 이거 뭐 무슨 조작? 문자 조작? 이 세상에나 이게 아무리 이렇게 그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없고요. 결국은 국내 정치 쟁점화 시켜서 지지층 35%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겠다. 대통령실에서 난리면이고 이 XX도 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한 적 없다라고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대통령 기억이 없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지자들은 안타까워. 명분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기억도 없고 난리면이래. 라고 하면 그 지지를 유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35%의 어떤 이게 떨어지면 사실 지지층 자체의 붕괴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인데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더 마이너스로 들어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MBC 앞 조금 전에 MBC 앞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고요. 사퇴를 촉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외치면서 편파 왜곡 웬 말이냐? MBC는 사과하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큰 국익에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짧게 여쭤보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대통령실은 MBC에 질의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예전도 지금 청와대가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적절하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왜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것 때문에 한미 뭐 동맹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었잖아. 왜 정확히 판단을 안 했어?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요. 바이든이 맞아요, 바이든이라고 들렸어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얘기하기가
겁이 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억울하겠죠.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들어보면 날리면이라고도 듣기도 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발표했느냐. 당신들 MBC가 선도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냥 각인 효과 때문에 계속 바이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좀 화남,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뭐 언론사에 이렇게 감정적인 공문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로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날리면이 꼬이면을 만들었습니다. 꼬이게 된 거죠. 오히려 더. 그리고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다? 결국은 독재시대의 발상인 거죠. 언론을 대하는. 정말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왜 우리 국격을 훼손시키느냐 라고 하면서 언론인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을 했었어요. 국익을 팔아먹는 존재들이다 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입니다 라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개의치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미국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 난리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요.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를 멈춰달라 이런 가처분 신문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인용될 거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오늘 올라가 있잖아요.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당규 개정안,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의 출범,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어떠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원 당규 개정안은 그냥 이건 기각될 것 같아요. 정당의 자율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상 상황 이렇게 규정하는 당원 개정했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안 돼, 비상 상황 니들 마음대로 규정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 당원을 갖고 소급 적용해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을 했다라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길면은 뭐 다음 주까지밖에 유지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다시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빨리 열겠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또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그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은요, 전국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로 못 뽑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냥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겸 그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책위 의장 2명만 지도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다른 최고위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좋아, 법원 우리 계속해보자. 우리 비대위 당원 당규 또 고쳐가지고 다시 우리 비대위 출범시킬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 윤리위도 열리는데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거는 최근 그 비속어 논란으로 좀 어수선해진 당 분위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리수를 써서 이준석 축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다만 오늘 우리 장 수장 예측하신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전당대회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려봐도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외교 실패, 이런 어떤 논쟁,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당내 우환, 이런 것들까지 겹쳐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보다는 변명하기 혹은 국민의힘 내 단일 대우를 만들기,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에요.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계속 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인데 범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고시원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30대 세입자였다고요? 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고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소유한 고시원 세입자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뒤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4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의료로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원 안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코스피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도 10원 이상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2.5% 내린 2168선을 넘나들고 있고 코스닥도 2.6% 내리며 680선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43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인 어제 4만 6천여 명이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1순위 대상인 동절기 접종 예약자는 오늘 0시 기준 4만 6,5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에 따른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가수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등 감식반은 드론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1층 내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화재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화물차는 밖으로 꺼내져서 국과수 중부 분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밑에 있던 잔해물을 추가로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7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발인은 오늘 진행됐고 희생자 2명은 내일 발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만 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A씨 등은 필로폰 2.9kg을 동남아에서 밀반입해 타인 명의로 빌린 원룸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파이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필로폰을 어디서 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자 증거가 있냐, 자신은 촉법 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피해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사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네, 사건은 지난달 7일 벌어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중학생 A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지만 일행이 있었습니다. 17살 B군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자 3명 등 10대 6명이었습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온 이들은 A양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B군이 A양을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겁니다. A양은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B군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나중에 A양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B군을 찾아갔는데 B군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의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술에 취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네, 그런데 가해 청소년이 이후에 태도가 좀 돌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가해자 B군을 찾아갔던 A양의 부모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가해자 B군, 경찰이 오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하지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A양의 아버지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한들 나 촉법인데 어떻게 처벌할 거냐?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가해 학생이 17살이라고 했으면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해자 B군 미성년자는 맞는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이 촉법소년에 대해 잘못 알고 한 말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 B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유는 성폭행 혐의 외에도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B군 현재 폭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처됐고 이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까지 있는데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의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A양 집에 왔던 B군 일행들인데요. SNS상에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협박글도 함께 적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A양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양 부모는 B군을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5명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피해자의 부모님도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B군 앞서 저지른 폭행 범죄로 이미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재판을 통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 부모는 보호 처분이 얼마나 내려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대 2년 소년원 송치인 만큼 이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원주시 명륜동에서도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우며 편의점주와 점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실제 촉법소년 나이를 지났지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심지어 때려달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출동했지만 해당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다음 날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점원에게 욕하고 위협했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남학생 과거에도 수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과거 14세 미만 촉법 소년인 탓에 번번이 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 여학생 아버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복수심을 갖고 앙금을 갖고 다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그 법 자체도 없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솔직히 가장 걱정이 되죠. 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UN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닷새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잠정 집계된 찬성률은 도네츠크 99%, 루안스크 98%, 자포리자 93%, 헤르손 87% 순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못 박은 상태입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and tough glob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y annexation in the modern world is a crime against all states that consider the inviolability of borders to be vital for themselves.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abling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ham referenda being held in Ukrainian territory. We know the outcomes of these sham referenda were predetermined in Moscow.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어 전쟁의 격화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진행된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여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원조를 할 예정이며 며칠 안에 이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150억 달러, 21조여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이 중단돼 있죠. 그런데 이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대량으로 새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북유럽 발틱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이 끓어오르듯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대형 가스관에서 누출된 메탄 가스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2 두 개의 가스관에서 하루 사이 대형 가스 누출 사고가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가스관 모두 현재 가동이 중단됐지만 가스관 내에 상당량의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교통당국은 주변 해역의 선박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거의 동시에 3곳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상황에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А ч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Тут до того, как появятс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ключать хоть какой-то вариант нельзя. 한편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에너지를 무기화해온 러시아가 이번 사고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le widzimy wyraźnie, że jest to akt sabotażu. Akt, który prawdopodobnie oznacza kolejny etap eskalacji tej sytuacji, z którą mamy do czynienia na Ukrainie. 양측 모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의 구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복구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경북 영천은 국내 한약재 유통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한약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약의 정통한 지역 업체와 선진화된 생산 기법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힘을 합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침체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널찍한 쟁반에 담긴 막대 모양의 건강기능식품을 옮깁니다. 또 다른 로봇팔이 제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면 포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국내 협력 공장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능 공조시설과 항온 항습 기능은 물론 3단계로 구분해 만든 시설에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첨단 설비를 기초로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해외로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망을 좀 다양하게, 서플라이 체인 망을 좀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일환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과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마켓, 그리고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좋은 신제품을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협업을 시작한 지역업체는 원재료 생산부터 완제품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선진공법을 배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약재를 다루면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영천에서 나오는 한약 기반의 허브 원료를 추출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역 약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재 시장의 30% 정도를 유통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아메이하고 전략 파트너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찾아오고 또 젊은 인재들도 일자리 찾아서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기업과 손잡은 지역 기업이 세계 표준에 맞춘 제품 생산으로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해 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를 쓰는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택배차 등이 2026년에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를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유 시내버스는 100%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로 전환했지만 전체 마을버스의 28%가 여전히 경유차로 남아있습니다. 또 승용차보다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서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제주 4.3 일반재판 수용인에 대한 첫 직권 재심 청구가 빠르면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당시 일반재판 수용인까지 직권 재심 대상을 확대한 법무부 결정 이후 일반재판 수용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 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첫 일반재판 수용인 직권 재심 청구는 되도록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날씨가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고 또 간간히 바람까지 불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정말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1도로 선선합니다. 앞으로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더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또 날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대구는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까지 대체로 맑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날이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로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